대체 일주일에 얼마나 못 사 이걸 변비라고 볼 수 있는 건지. 2, 3일에 한 번씩은 본다. 그러면 그걸 변비로까지는 보진 않아요. 보통 한 번 보는 거는 변비 관리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똥이 안 나올 때 45도 정도로 있으면은 장이 펴진다고 했나 어떻게 했나. 우리는 계속 생각하기를 상체를 구부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점점 을 만드는 게 그렇게 하면 여기가 길어지면서 여기 힘을 잘 쓰게 되거든요.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 전민기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그 인터넷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사가 느낀 학문의 놀라운 점이라는 게시글인데 똥꼬요? 그렇죠. 저도 이거 보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학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진화가 됐을까. 나 한 개는 확실하게 알아. 똥과 방구를 구분한다. 맞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 이건 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거 완전 세균 덩어리인데 거기서 계속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아, 그쵸. 그래서 네 가지 좀 읽어드려볼게요. 냄새를 일절 새지 않게 하는 밀폐구조. 크기에 맞춰 자유자재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기능성. 기능성. 때로는 굵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얇을 때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만 내보내고 똥은 내보내지 않는 선택성. 극도로 불결한 환경임에도 약간 정도는 찢어져도 금방 낫는 감염에 대한 저항성. 근데 이 모든 게 나이가 들면 조금씩 무너져요. 저는 방귀를 나도 모르게 그냥 끼는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해가지고. 기침하다가 끼기도 하고. 근데 나이 들수록 그게 약화되는 대신에 그 이상의 또 뻔뻔함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또 의문 가진 분들도 많으시던데 똥은 닦아도 계속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휴지 한 장으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닦는데 아예 안 묻어서 제가 깜짝 놀랄 그래, 정도로. 아이들은 정말 장이 건강한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변의 모양을 학문적으로 정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타입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저 토끼똥 같은 진짜 변비의 가장 끝단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게 좀 모여있는 소세지 모양. 근데 이제 이걸 좀 내려보시면 마지막이 이제 6번, 7번이 있는데 좀 무름변이죠. 무름변이 나오게 되면 계속 닦아도 휴지에 묻어나고 사람에 따라서는 항문 주변에 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 주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꼈다가 닦을 때마다 나오는 변의 형태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술이랑 변이 묽어지는 거랑 연관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술 먹으면 변비기가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완전한 착각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한번 쑥 지나가는 게 엄청난 독극물이 지나가니까 유산균들이 다 몰살되고 유해균들에 의해서 가스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삼투압 현상으로 물이 장으로 들어오니까 설사처럼 되는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50대 초반의 남자분들이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유일한 이유가 술로 장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 인사이동 같은 스트레스가 여기에 탁 겹치면 장이 너무 불편해서 생활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병원에 오시죠. 화학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죠. 아마 말씀하신 그 유산균 관련된 거는 약간 장기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걔가 바로 죽었다고 그 다음날 갑자기 설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만성적으로 장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과음을 하면은 설사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네. 보편적으로 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효소들이 알코올을 분해를 해요. 근데 이 분해할 때 우리 몸도 역시나 무급으로 일하는 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게 당분이에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은 당이 떨어진 느낌이 나면서 약간 들어가는 길에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아이스크림 사 먹잖아요. 왠지 땡기고. 이게 우리 몸에 당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근데 그 과당을 넣으면 그걸 쓰고 남은 결과물이 소르비톨이에요. 소르비톨이 흔히 말하는 그 푸른 주스의 주성분. 천연 자극제. 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몸은 그 당분을 영양소로 쓰질 못하다 보니까 장에 남아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원래는 대장이 수분을 뺏어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수분을 가져오니까 설사가 돼버리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설사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알코올 분해의 결과예요. 묽은 변 이거 진짜 방귀 끼다 실수할 때 있죠. 저는 없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묽은 변을 좀 안 싸는 방법이 있을까요? 묽은 변을 좀 건더기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걸 먹어주는 게 가장 좋고 가장 대표적인 게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물이랑 잘 섞이지 않고 그냥 물을 흡수하기만 하는. 그래서 대변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차전자피거든요. 요새 유행하던데 차전자피. 그게 뭐예요? 원래 설사나 무름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드셔서 모양을 좀 황금변처럼 만들기 위해서 먹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있고 의약품으로도 있고요. 요새 유산균에 차전자피 들어있는 같이 게 들어있는 경우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유럽,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설사형인 경우에는 차전자피가 1차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권고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무름변이 왜 생기냐의 원인을 찾아서 말씀하신 이제 술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당, 알코올 거기에다가 술에는 다른 첨가물조차도 다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술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비슷하게는 자일리톨이나 뭐 소르비톨 뭐 이런 일종의 그 무설탕 껌 그런 것들이나 캔디 이런 거를 또 계속 드셔서 설사 무름변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우유,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유 먹고 또 무름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묽은변을 지속적으로 좀 보면은 의심할 수 있는 질환 같은 것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능성 장 질환 중에 무름변을 보는데요. 보기 전에 배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배가 아프다가 그거를 보고 나면 좀 안 아프게 된다. 근데 그게 3개월 이상 된다. 그러면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과민성 장 증후군 설사형이신 거고요. 근데 배가 정말 안 아파요. 안 아픈데 무름변이 나오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는 아예 진단명이 기능성 설사.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크론이나 궤양성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증성 장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이게 아닌지는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 어쨌든 너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묽은변을 보면 병원을 가보시는 그럼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변을 좀 깨끗하게 안 닦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인체의 신비긴 한데 그 변들이 직장 안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피부에 나와서 닿을 때는 이제 오랫동안 피부에 붙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접촉으로 인한 피부염이 생길 수 있죠. 그게 가장 흔하고 또 변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치질이나 치액 같은 게 생기면 그게 더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우리 몸이 아까도 4가지 신기한 점 나온 것처럼 얘가 뭐 상처가 나도 금방 낫고 뭐 감염도 안 되고 하잖아요. 대변 쪽에 보통 그 항문샘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항생물질도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 몸의 항문 근처나 직장 쪽이 면역작용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원래 그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외부에서 상처가 나서 세균이 들어오면 그거는 금방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저항이 되는데 항문 밖에 나와 피부에 닿으면 거기는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세균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문 주변에 혈관이 엄청 많아서 조금만 뭐가 생겨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약간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그로 인해서 소아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도 생길 수 있고. 닦는 방향에 따라서도 네. 그럼 의사분들이 또 과학자분이 좀 알려주시는 대변 깨끗하게 닦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습관인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흐르는 물로 꼭 닦아요. 저는. 나도. 비누는 안 쓰는데 너무 좋은 습관이죠. 저 근데 비누까지 다 써요. 비누는 안 좋다고 하던데 비누는 되게 안 좋죠. 이게 항문샘 같은 데서 보통 윤활 물질이라든지 항생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다 씻어내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깨끗해진 것 같지만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고 또 피부 자극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와서 왜냐면 항문이라는 기관 자체가 뭔가 건조하게 바싹 마른 게 아니라 항상 약간의 수분이라든지 촉촉한. 기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손상이 많이 가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를 계속 뭐 어떻게 닦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과학자한테 어떻게 항문 닦느냐 물어봐봤자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냥 알코올 솜으로 절대 안 되죠. 오히려 비누보다 더 안 좋은 아니면 트리트먼트나 린스를 쓰면 근데 아니 알코올이 되게 깨끗한 건데 왜 안 돼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피부들은 보통 케라틴 성분들이 있어요. 케라틴이 일종의 그 사슬 형태로 된 아미노산들의 종류인데 보통 세포들이 죽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질이라는 형태처럼 만들어져요. 얘네들이 보호를 해주니까 알코올솜으로 피부를 닦아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항문에는 그 조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보통 우리가 닦는 알코올솜이 한 70% 정도 되잖아요. 70%짜리 술을 입에 머금고 가글 한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입안 점막도 케라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극
작용이 항문에 가는 거라서 절대로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깨끗이 닦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오늘의 운세 점치는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야? 닦았는데 이제 가끔 아무것도 아예 안 묻어나올 때 있잖아요. 오늘 운 좋은 날? 오늘 운 좋은 날. 그런 즐거움으로 정말 과학자 입에서 나온 가장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거기서 같아요. 제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다 잘 버리는 게 중요하죠. 뭐를요? 그러니까 배변 자세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1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해서 마지막 잔변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까지 다 잘 내보내면 깨끗하게. 아니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휴지를 앞에서 뒤로 닦는 게 깨끗하다.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게 낫다. 아니 그건데 그거는 의과대학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돼 이거? 앞에서 뒤로 닦으라고 CDC, 미국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식약 이런 데도 다 권고해요. 특히 여성. 왜냐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항문 앞에 어찌됐건 간에 생식기가 있으니까요. 생식기도 있고 이제 소변 나오는 부분도 길이 짧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길이 길어서 그 균들이 올라가는데 확률이 떨어지지만 또 여자분들은 요로 감염이 아주 흔하게 있어서 어릴 때 이제 휴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제대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나요? 팔을 이렇게 뒤로 해야 돼서 결리던데 이러면 별 얘기다. 그러니까 자세가 서서 닦거나 아예 앉아서는 어렵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제 앞에서 뒤로 닦는 거죠. 약간 한 45도 정도 일어난 상태로 앞에서 뒤로 닦아라. 나 근데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해보세요. 나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변해보려고 앉아있으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변해보세요. 근데 꼭 그 비데로 장 세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수압 센 걸로 장 안에 막 이렇게 그 물을 채운 다음에 그거를 반복해서 비우시는 걸. 근데 그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병원은 상당히 위험해요. 건강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감염되진 않지만 비대에서 나오는 물에 세균이 아주 많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그럼요. 때문에 면역 저하자들은 실제 감염이 됐다는 연구가 있어요. 또 아주 외국은 다양한 대규모 추적 관찰을 하는데 일반인 정상인들 비대 사용하는 사람들을 오랜 기간 추적 관찰했는데 오히려 위생이 더 올라가는 장점은 있었다고 해요. 다만 말씀처럼 그 사용하는 경험을 쓰는데 거의 장 세척하듯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항문 질환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거 결국 그냥 수돗물일 거 아니에요. 그럼 비대 물이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그 수압. 노즐 수압 때문에 그걸 너무 세게 오랜 시간, 원래 비대 사용 적정 시간이 있는데 그게 한 번 누르면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씩 눌러서 쓰고 또 수압을 최대로 해가지고 쓰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시원한 느낌은 약간 중독이 되는 거라서 강도와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휴지를 고르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부드러운 게 낫죠. 비싸니까 그렇지. 제가 보니까 약간 환경 좀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은 무슨 대나무로 만든 휴지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게 좋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쓰는 휴지는 일반 휴지랑 많이 달라요. 저희가 보통 키마이프스라고 부르는 휴지를 쓰는데 얘는 그 보풀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휴지예요. 그건 엄청 거칠거칠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보들보들한 게 약간 잔털도 날리고 하지만 그게 항문도 되게 우리가 내구성이 좋다라 말했어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리고 요즘에 그 형광증백제 같은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통 이 형광증백제 같은 거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빛에서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게 일부러 파란색을 갖는 거를 써요. 왜요? 우리 LED 같은 거 켜보면 흰 빛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파란색 빛이랑 노란색 형광물질이 있어서 그 두 개가 섞이면 백색이 돼요. 근데 우리 원래 옷에 있는 때는 보통 누런 때잖아요. 파란색 표백제를 쓰면 이 파란색이 노란색을 덮어서 하얗게 보여요. 실제로는 노란 게 다 있는 건데 인간 눈에는 속이는 거예요. 그럼 휴지가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새하얗게 보여야 이거 진짜 깨끗하고 고품질이다 라고 하려고 넣는 거라 당연히 없는 게 더 좋기는 한데 뭐 형광증백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보고는 없어요. 암연구소 그 IARC 같은 데서 발암물질 등급을 나누면 그냥 김치 같은 거랑 같은 수준에 있어서 이게 알 수 없다.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증정된 거 없다. 장기간 정말 막 20년, 30년 썼을 때도 문제가 없을 것이냐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그래서 증백제가 없는 걸 사람들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하나 궁금한 게 그 두루마리 휴지가 있고 뽑아 쓰는 휴지가 있는데 부드러운 거는 사실 미용 티슈가 더 부드럽지만 이게 화장실 휴지는 보통 두루마리 휴지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용 휴지의 목적은 변기에 버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뽑아 쓰는 휴지는 화장실에 막 버리면 막혀요. 그래 네. 그래서 그 용도기 때문에 그걸 써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폐기물로 버릴 거면
뽑아 쓰는 걸 써도 되는데 변기에다 넣을 거면 꼭 화장실 두루마리를 써야 돼요. 아니 근데 그 휴지를 얼굴 닦지 말라. 왜냐면 저 화장실 휴지로 닦으면 여기 꼭 코 같은데 일어나가지고. 근데 항문은 왜 그렇게 매번 닦아도 되는 거예요? 항문 조직 자체가 신축성 있다는 것 자체가 내구성이 좋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다른 곳들은 당겼을 때 손상이 가지만 최대한 손상 가면 안 되는 곳이다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는 괜찮고, 근데 우리 얼굴 같은 데는 아무래도 상처가 나기 쉽다 보니까 휴지 같은 것도 좋지는 않죠. 결국에는 섬유고 작은 조각으로 나오고 섬유가 갈라지고 하면 이런데 상처가 눈에 안 보일 정도의 미세한 상처가 생겨서 겉으로 보긴 괜찮은데 뭐 붉게 달아오른다거나 따끔따끔하거나 이렇게 증상이 생겨요. 근데 왜 부모님들 중에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아이들 물티슈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사진 좀 준비했는데요. 여자친구 입술 보면 엄청 다 헐어 있는데 물티슈로 항상 입을 닦아서 그래서 생기는 피부염. 지금 보시면 이런 물질 중에 보존제가 있는데요. 메틸 아이소타이올, 그러니까 물티슈에 들어있는 저 보존제 때문에 이제 입술이 저렇게 허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저 논문을 안 읽어봐 모르겠지만 약간 변수가 많을 수 있는 게 우선 저 아이가 그런 거에 대해 민감성이 있을 수 있냐 여부가 있고 또 저 닦아주는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닦는 타입이었냐 그거를 이제 봐야 돼서 제 생각에는 만약 이 방송을 보고 물티슈로 애를 절대 닦으면 안 되라 생각하는 것보다 사용해봤는데 약간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다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라서 이게 맞네요. 그래서 어른도 적정하게 사용하면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어른들은 괜찮은 거죠. 저는 물티슈를 비데 없으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비데용 물티슈라고 해서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변기에 버릴 수 있어서 그런 거 그쵸.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그래도 그거 버려도 된다 안 된다 갖고도 좀 논란이 있던데 풀리는 재질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안 풀려요. 왜냐하면 이게 풀리는 재질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물에 넣었을 때 무슨 솜사탕 녹듯이 풀리는 게 아니라 내렸을 때 속에 흘러가고 부딪히고 하면서 풀리는 거라 시간이 걸려요. 하루 뭐 일 단위, 주 단위로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빈번하게 한 곳에 쓰면은 여기선 괜찮은데 저 뒤에서 안 풀린 채로 쌓이다 보니까 막혀요. 만약에 이제 좀 수압이 충분히 좋고 이게 물 잘 내려가는 데면은 이제 정화조 모인 데까지 갈 테니까 거기서 분해가 되겠지만 건물의 높이나 이런 거에 따라 수압이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비데용 물티슈 쓰면은 쉽게 막힐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일단 물티슈를 토해 가지고 닦는 거는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물티슈는 임시세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른 휴지로 다시 잘 건조를 시켜주는 거. 안 돼, 붙어. 진짜 붙어.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저도 사실 약간의 변비기가 있다 보니까 이 변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더라고. 매일 안 싸도 변비가 아닐 수 있고 매일 보더라도 또 변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체 이게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 똥을 싸야 정상인 건지 그리고 얼마나 못 싸 이걸 변비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이게 뭐 증명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건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병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 설사된 변비든 복통이든 이런 소화기 증상을 다 묶어서 로마에서 항상 기준을 정해서 롬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배가 아픈 건 아닌데 변 모양이 토끼똥, 염소똥 같은 게 나오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하면 기능성 변비. 근데 배가 많이 아프다 하면 과민성 장 증후군의 변비형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나는 그냥 2, 3일에 한 번씩은 잘 본다. 그러면 그걸 변비로까지는 보진 않아요. 보통 주 한두 번 보는 거는 좀 변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3개월 이상 된다. 그런 상태에서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되고 변의 모양이 너무 염소똥처럼 딱딱하게 나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다 안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변비 관리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좀 변비에 잘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호르몬 주기 때문에 월경 주기에 따라서 장 활동이 과해지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심한 분들은 설사까지 하고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변비가 되고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게 건강한 상태인데 호르몬 변동이 크신 분들은 이게 들쑥날쑥 하시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 중에는 이제 식사량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만한 게 안 들어와서 변비처럼 오랜 기간 변을 안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럼 다이어트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을 주죠. 많이 주죠. 혹시 물을 좀 너무 많이 안 먹는 경우에도 변비가 생길 수가 있나요? 실제 젊은 여자분들 중에 변비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커피를 거의 물처럼 드시고 그 맹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물도 중요하죠. 그리고 식이섬유를 아무리 먹어도 물을 안 드시면 변이 딱딱한
생각하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아요. 가장 또 영향을 주는 게 불규칙한 생활도, 이게 소화기관은 어쨌든 규칙적으로 비슷한 시간에 변을 보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순간에는 변비가 됐다가 한 번에 몰아서 설사가 됐다가 배가 아프고, 또 이런 분들은 장염에도 잘 걸려요. 소화불량도 잘 걸리고. 그래서 항상 뭔가 속이 불편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이 없죠. 호르몬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야기한 거 보통 이제 만성적인 변비를 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주로 겪는 건 급성적인 변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갔는데 낯선 여행지에 가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소화도 안 되고 배변을 안 해요. 그런데 에너지를 안 쓰고 생존을 위해서 버티려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한다면, 만약에 배가 너무 아파서 지금 비상사태다. 그러면 내 잔뜩 쌓인 할 일을 떠올리면 갑자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배가 안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 삶의 경험입니다. 나 한번 해볼게요. 의학적이진 않은 것 같지만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고 결과를 좀 알려드리죠. 네. 그럼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이 언제쯤 나와야 정상이라고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통은 하루 이틀 내에는 봐야 되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릴 때 저희 아빠가 하셨던 말씀이 아침에 응가라고 가면 불필요한 실수를 안 한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중에 커서 그냥 그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방귀가 나올 수도 있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낮에 회사에 있거나 학교에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실제 아침에, 이거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침에 뭔가를 먹고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됐을 때 가장 잘 내보낼 수가 있어요. 전 오히려 출근해서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에서 시간 때우면서 월급 받는 기분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의 운세를 닦으면서 이제 아, 이것도 하나 궁금했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되게 위장이 건강해가지고 진짜 들어가면 거의 5초 안에 나오는데 그 시도 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게 빨리 배변이 끝날수록 좋대요. 왜냐면 제가 이 또 서바이벌 만화 같은 걸 또 보다 보니까 배설 시간이 길어지면은 체온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인간 자체 뭐 알래스카 이런 데는 굉장히 시간이 짧게 배설한대요. 그게 짧을수록 배설의 쾌감이 크대요. 그리고 그건 거의 약간 목숨과도 또 직결. 그런데 생존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빨리 배설하는 거를 훈련을 해서 빨리 눕니다. 똥이 안 나올 때 빠르게 신호가 올 수 있는 자세. 저도 약간 변비기가 있어서 찾아봤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45도 정도로 있으면은 장이 펴진다고 했나 어떻게 했나. 그래서 좀 잘 나온다고 해서 한번 해봤더니 좀 기분인지 뭔지 몰라도 좀. 기분 아니고 과학이에요. 그래서 저 그렇게 좀 하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것 중에 정말로 좀 과학적으로 해볼 만한 자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예 논문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실제 몸이 90도로 있을 때보다는 45도, 그거보다는 더 구부릴 때 항문에서 배변이 나오는 길이 점점점 일자로 돼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주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양변기가 아니어서, 쪼그려 앉았잖아. 네, 근데 가면 너무 응가가 잘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근데 재밌는 사진이 다리 한쪽을 이제 양반 다리처럼 꼬은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라 뭐 이런 자세도 있던데. 그러니까 저게 어쨌든 고관절의 각도를 좁힐수록 대변이 나오는 길이 더 일자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생각하기를 상체를 구부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그림은 이제 하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점점 예각을 만드는 게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당연히 다리를 올려가지고 각도도 하는데 팔을 이 양쪽 벽을 짚거나 화장실에 아니면 귀에 붙여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전 변비는 따로 없어가지고 못 해봤는데. 근데 그거 약간 일리가 있는 게 그렇게 하면 여기가 길어지면서 여기 힘을 잘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배변을 할 때 발살바라고 하죠. 목에 공기를 막고 힘을 주면 대변이 잘 안 나와요. 소위 말하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배의 힘을 이용해서 할 때 더 잘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상체를 들면 아무래도 흉식 호흡을 잘 안 하게 되고 이제 여기다 힘을 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는 아니군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플라시보에도 상관이 없는 게 사실 의학에서도 플라시보가 인정이 되잖아요. 플라시보도 효과니까요.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단계가 다 잘 끝났는데 플라시보랑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망하는 신약이 많대요. 플라시보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여서 뭐 나만의 방법을 이래
이래저래 시도했다 잘 된다 하면은 자기만의 기술로 쓰는 것도 좋은 그래서 선택이죠. 제가 아까 45도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우울증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다? 겉가 이제 장이거든요. 겉 브레인 엑시스라 그래가지고요. 장이랑 우리 뇌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장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덜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울증이 좋아지기도 하고 덜 생기기도 하고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연구했던 결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쥐가 있고 맨날 누워가지고 먹고 자기만 한 쥐가 있었는데 얘네들의 대변 이식을 해서 바꿨더니 게을렀던 애가 부지런해진 거예요. 근데 얘를 항생제를 먹여서 이걸 죽였더니 둘 다 게을러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 연구가 이 장내축 개념이 과학계에서는 얼마 전에 육감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하는 걸 넘어서 이게 인간의 6번째 감각이라 모든 걸 좌우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미생물 때문에 우리가 식이섬유 먹으라는 것도 사실 인간은 식이섬유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소화를 못해서 이게 미생물들 밥 주려고 먹는 거라서 그걸 먹어야 약간 건강한 미생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죠. 그럼 쾌변을 오래도록 못 봤을 때 단순히 변비가 아니라 좀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건 사실은 설사보다는 변비가 조금 더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신호라고 하면 변의 붉기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는데 심지어 체중이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대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셔야 돼서 40대 중반 이후라면 대장 내시경을 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이렇게 똥 얘기를 합법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누는 건 처음인데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더럽다고 치부하고 이해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돼서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